병원에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하는 경찰. 신고를 한 두 여자는 자매 사이라는데요. 동생은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맞았고 언니는 양손 골절에 다리까지 다친 상태죠. 가족끼리 살벌하네. 아이씨, 가족끼리니까 살벌하지. 병원에 도착한 두 경찰은 문 앞에 앉아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우도경 씨요. 여경 현주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에 도경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죠.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겨우 치료를 받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우도경 아니고 유도경이에요. 도경 씨 생년월일이랑 직업이 어떻게 돼요? 89년 10월 28일. 직업은 작가요. 부모님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주는 자매 둘이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언니랑 단둘이서 지내는 거네요. 아니요. 한 명 더 있었어요. 형부 될 사람이요. 도경은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굉장히 불쾌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래도 언니가 고른 사람이니까 축하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기를 하라며 잔치국수를 끓여줬죠. 그래도 지금 장난해? 네. 언니는 남편의 무례한 태도에 미안했는지 설거지를 하며 도경에게 사과합니다. 사람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랜만에 만난 자매는 수다 삼매경에 빠져 아까의 불쾌함도 금세 잊어버리는데요. 언니는 다 괜찮은 척했지만 난 알 수 있었어요. 언니도 형부가 괜찮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손님 방에서 들려오는 미경의 비명, 그리고 형부가 그녀의 뺨을 때리는 소리. 놀란 도경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별일 아니니까 들어가서 자. 미경은 서둘러 차를 타고 도망치려 하지만 약혼자에게 붙잡혀 배를 칼에 찔리고 맙니다. 뒤따라온 도경이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앞뒤 잴 것 없이 달려가 언니를 감싸 안죠. 이후 도경은 급히 언니를 병원으로 옮겼죠. 하지만 현주는 어딘가 수상함을 느낍니다. 언니는 양손을 다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망가졌던데. 하지만 도경은 이 두 가지를 해명하지 못하고 그저 울상을 지으며 모른다고만 할 뿐이죠. 형부라는 사람 이름은 기억나요? 언니는 잘못 없어요. 도경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신 상태 역시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현주가 정만이라는 남자를 조사하려던 찰나 갑자기 용재가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 친언니 아니라는데요? 남남이래요. 이어서 용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이 병원에서 일하는 단발머리 간호사가 도경의 진짜 친언니라고 말해줍니다. 현주는 곧바로 도경에게 돌아가 캐묻죠.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언니요. 이 사람은요? 우리 언니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도경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약을 먹어서 헷갈린다고 소리칩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작년에 조현병 진단 받았대요. 그전에는 중증 우울증으로 병원 다녔고요.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 간호에 전념한다고 일도 그만뒀대요. 용재가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결국 두 사람은 먼저 사건 현장으로 향하죠. 가는 길에 동행한 여자의 정체를 추리하는데요. 용재는 도경이 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만이라는 남자를 폭력배로 망상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칼로 찌른 건 어떻게 된 건데? 이때 용재의 뇌리를 스치는 영화 속 한 장면. 실제로는 본인이 찌른 거지. 용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이 두 사람은 유도경의 거주지에 도착합니다. 경비원을 통해 이곳이 도경의 집이 아니라 언니 미경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된 현주. 그녀는 곧바로 CCTV를 확인하러 갑니다. 삼동 1호의 유미경 씨는 혼자 사네요. 동거인도 따로 없고. 동생을 돌보려고 일까지 그만뒀다면서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사는지 의문을 품은 현주는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죠.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저 언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언니 좀 쉬어야 한대요. 도경 씨가 이러면 언니가 더 아프대. 그 말에 도경은 겨우 안정을 되찾고 현주는 경찰차에 그녀를 태워 이동합니다. 언니하고 따로 살죠? 그럼 도경 씨 주소는 어떻게 돼요? 산에서 가까워요. 도경 씨
언니가 평상시에 도경 씨 자주 찾아왔어요? 자주 못 와요. 언니 바빠요. 영양가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현주는 하는 수 없이 경찰서 근처로 오는데요. 하필 문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죠. 남한테 수칙이라도 하면 특수폭행이야 이거. 야, 수련되나? 현주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자리를 피해 도경을 근처 여관에 머물게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기 들고 0번 누르면 돼요.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리고 이거 차키요. 그거 제 차 아니에요. 형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현주는 일단 차를 대신 보관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러 갑니다. 용재에게 연락해 차 번호를 조회해보니 차주는 다름 아닌 그 형부 최정만이었죠. 형님, 이 새끼 이거 납치 전과 있는데요? 이틀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 살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현주는 다친 여자 역시 납치됐을 거라 의심하죠. 하지만 최정만이 여자를 납치한 거라면 왜 하필 유도경의 집으로 끌고 갔을까요? 순간 현주는 도경이 말한 교통사고를 떠올립니다. 뒷좌석에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었어. 트렁크에 피해자를 가둬놓느라 뒷좌석에 둔 걸지도 모르지. 최정만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트렁크에 감금했고 아 그리고 차 범퍼도 완전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어디론가 향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지. 단순 접촉 사고라면 그냥 가면 그만인데 최정만이 그러지 못했던 걸 보면 필시 그 역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이후 두 경찰은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향하고 예상대로 산길 옆에서 외딴 집을 발견하죠. 유도경 씨 작가인 거 알았어요? 그 바닥에서 영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요? 용재가 인터넷에 유도경을 검색해보니 15살 때 이미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책을 10권 넘게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자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았고 하지만 현주의 추리가 모두 사실이라면 최정만은 도움을 청하러 도경의 집에 온 건데 왜 피해자를 트렁크에 그냥 두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정만이 도경의 정신 이상을 눈치채고 이를 역이용해 형부 행세를 했다고 추측하죠. 한편 용재는 유미경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지만 상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어 현주는 용재에게 근처 숲을 뒤져보라 지시하고 형님은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이 조그만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곧이어 그들은 최정만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답니다. 골절상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현주는 도경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음을 직감하고 불이 나게 여관으로 달려가는데요. 같은 시각 설원병원. 도경은 이미 중환자실에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바로 그때 현주가 병원에 도착하고 도경은 경찰을 보자마자 또다시 정신이 나간 듯한 연기를 시작하죠. 당신이 형부라고 했던 사람이요. 지금은 영안실에 누워있지. 최정만이의 머리를 내리친 건 당신이지. 현주는 더 듣지 않고 도경을 끌고 나갑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위독해지고
의사들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하죠. 이후 현주는 의식을 찾은 피해자를 신문합니다. 도경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며칠 전 밤 홀로 마트를 향하던 피해자.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켰죠. 다시 눈을 뜨니 그 여자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유미경이 보였습니다. 많이 놀랬나 봐요. 차에 있던 다른 사람은 차에 아가씨 혼자 있던데? 제가 납치를 당했는데. 그제야 다리가 테이프로 묶여 있는 걸 깨달은 피해자. 연이어 최정만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척 봐도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았죠. 차는 다 고쳤어? 집 앞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데서 퍼졌으면 어쩔 뻔했어. 피해자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틈을 타 손에 감긴 테이프를 몰래 풀려고 하는데요. 앞불사 유미경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용재가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묻죠. 다친 손으로 어떻게 도망을 치셨어요? 그날 밤 유미경과 최정만이 잠든 후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참고 테이프를 뜯어냅니다. 도경 씨가 그때까지 내내 화장실에 있었다고요? 도경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자 피해자는 서둘러 문을 박차고 나가 몸을 숨기죠. 어디 갔어? 뭐야? 넌 또 어떻게 나왔어? 최정만은 도경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이를 본 미경이 다가가 그를 말립니다. 그 여자 사람 잡아놓고는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저 새끼가 날 죽이거나 내가 저 새끼를 죽이거나. 미경은 공포에 질린 동생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몰아세웁니다. 언니는 도망친 애 잡으러 갔다 올게. 추우니까 넌 안에 들어가 있어. 유미경은 그 말을 남기고 차를 몰아 떠났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도 도망칠 채비를 하죠. 그런데 웬걸 최정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도경은 그녀를 언니로 착각하고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요. 하지만 그녀와 도경이 그곳을 빠져나갈 때 정만은 살아있었고 손발도 묶여있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유미경인 상황. 왠지 모르게 현주는 그녀의 증언이 찜찜합니다. 그날 밤 현주는 정신을 맑게 하려 여관으로 향하죠. 혼란 속에서 현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경찰서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취객이었죠. 머릿속을 정리한 현주는 서둘러 용재에게 연락합니다. 유도경이라 하면서 너무 딱 떨어지지 않아? 현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추리를 시작하죠. 현주는 도경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으며 은서의 진술 역시 그녀를 감싸고 있다고 의심하죠. 이 두 사람이 철저히 입을 맞추고 살인죄를 유미경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용재에게 도경을 떠보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차를 몰아 산기슭의 낡은 집으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도경은 예전부터 언니에게 감금당해 있었죠. 갇혀 지내다 보니 시간관념마저 잃어버렸고 이것이 단 몇 년 만에 10권의 책을 낸 비결이었죠. 이후 경찰은 유미경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는데요. 미경은 친동생을 집안의 짐승처럼 가두고 동생이 피를 토하며 벌어들인 인세로 백수 주제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겨온 겁니다. 한편 도경은 집으로 돌아가 언니를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부리죠. 언니 올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올 거예요. 범인은 현장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현주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귀가를 허락하고 용재는 이 틈을 타 도경에게 사인을 부탁합니다. 도경은 하얀 차를 탄 여자라는 책에 사인을 해주죠. 퇴근길에 용재는 현주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차를 몰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말이죠. 그 순간 현주는 자신의 차 키가 사라진 걸 깨닫고 도경이 소설의 결말을 따라 할까봐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아 나섭니다. 현주는 용재를 병원으로 보내고 자신은 다른 차를 타고 산으로 향하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요. 그 모습을 본 현주는 도경에게 털어놓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쓸모없는 년이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참고 받아주면 안 돼요. 현주는 도경의 긴장이 풀린 틈을 타 그녀를 꽉 껴안고 그제야 절벽 아래 추락해 있는 하얀 차를 발견합니다. 유미경의 시신도 그 옆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근처 숲속에서 경찰은 최정만의 전 여친 정 씨의 시신도 찾아냅니다. 정준서는 과거 최정만에게 납치 및 감금을 당했던 인물로 출소 직후 정준서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던 한은서. 그녀의 진짜 정체는 죽은 정 씨의 친언니였습니다. 동생의 실종 사건을 남몰래 파헤치다 결국 최정만의 표적이 되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한은서는 곧장 도경과 접선하고 그날 밤의 진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며칠 전 최정만을 납치한 건 다름 아닌 은서였죠. 은서는 정만을 옮기던 중 실수로 차 사고를 냈고 수습을 위해 도경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기절했다가 눈을 뜬 그녀의 앞엔 도경이 있었죠. 제가 근처에서 사고를 좀 당했는데 혹시 집에 타이어 고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좀 있을까요? 태워다 주세요. 출장 중이거든요. 업체랑 미팅이 좀 잡혀 있어요. 그럼 그 미팅에 트렁크 실린 남자도 같이 참석하는 건가? 경솔하게 굴지 마요. 도경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트렁크에 있는 남자를 처리하도록 도와줄 테니 자신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말이죠. 거래가 성사되고 두 여자는 함께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은서는 주변을 살피다 도경의 집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언니가 날 정신병자로 몰아서 감금해뒀거든요. 언니가요? 왜요? 돈 때문이죠. 도경은 감시를 피하고 언니를 안심시키려 어쩔 수 없이 미친 척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고 제가 근처 지나가다가 길을 좀 잃었는데 사고까지 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으로 사람을 부를 순 없잖아요. 심야에 두 사람이 몰래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만 미경에게 발각되고 마는데요. 다급해진 도경은 최정만을 풀어줘 시선을 돌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언니와 아는 사이였고 심지어 모종의 치정 관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도경은 재빨리 은서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미경 역시 이 칼을 찌르고 얼마 안 가 숨을 거둡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언니가 날 죽이거나 내가 언니를 죽이거나.
이후 도경은 두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죠. 오늘 은서가 다시 도경을 찾아온 진짜 이유. 그건 모든 일이 끝나면 동생이 묻힌 곳을 알려주겠다는 도경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하얀 차를 탄 여자를 끝까지 다 읽은 현주. 이 소설이 바로 도경의 이야기란 걸 깨닫고, 하지만 통화 버튼 위에 멈춰 선 그녀의 손가락은 끝내 아래로 향하지 않죠. 이제 와서 현주는 더 이상 진실을 캐묻지 않기로 합니다. 때로는 진실이란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